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은 덥고, 계좌도 사람을 덥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주말이 아니신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네, 시장이 이따위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은 생각 때문에 날씨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계속 나는 그런 한 주 주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도 8월 초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지난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부 끝나고 저도 다른 좀 쉬거나 일을 이것저것 한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딱 그거 하나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또 집중하고 풀어 나가는데 이번 2부 코너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미리 아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8.15 찐시황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 고용지표나 이런 얘기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인은 되셨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 하나 딱 볼게요. 일단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코스피가 만약에 3% 이상 하락한 사례가 있었는데 좀 2010년부터 현재 그러니까 약 한 14년 15년간입니다. 34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가 하락하게 되면은 일주일 뒤에는 0.5%, 1개월 뒤에는 3.1%, 3개월 뒤에는 12.7%, 다 결국에는 기다리면은 반등한다 라는 쪽. 그러니까 급한 하락은 급한 또 시장 안정만 들어오게 되면 돌아온다 라고 볼 수 있었죠. 그게 아닌 유일한 시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점이라고 하는데 2020년 3월 초에 한 3% 이상 급락하고 일주일간은 15%, 하지만 1개월 기다리니까 2.5%, 3개월은 더 올라왔네요. 별로는 더 빠진다, 급하게 더 밀린다, 그거는 응축된 에너지가 밑에서 쫙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게 통계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장 내일 시장이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솔직히 일주 전만 볼까요? 한 주 전만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미국 호황이라고 그랬어요. 골디락스라고 그러고 전혀 미국에 대해서는 걱정 없는 듯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한 주 만에 뭐가 좀 이상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쫙 밀어버리는, 그래서 경기가 또 지금은 안 좋을 걸 우려한대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때는 한 주 전만 하더라도 골디락스에서 무슨 경기가 누구네 집 아이 손바닥입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뒤집게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또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시장이 한 군데 쏠려가는 거에 반응하지 말자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또 지금 혹시나 곧 지금 저희 에어클래스 듣기 전에 바로 유튜브에서 이제 시장 망했다, 아니면 이제 하방이 열려있다, 이런 유튜브 보시면서 불안해 하시거나 또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또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지금부터는 유튜브 나머지 보지 마세요. 유튜브 흐름들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바닥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나 또 지금 이제부터가 하락 시작이다 이런 얘기나 둘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가 조회수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유튜브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만 불안해집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통계는 이랬다 한번 확인하시고, 항상 단어는 급락은 급등을 또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급한 하락은 또 안정되게 되면 급하게 변화가 들어온다. 이 사실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매크로가 변해서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편안한 상태가 1년이고 2년이고 마냥 갈 수는 없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변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경기 우려 관련된 얘기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버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몇 달 전부터도 저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경기 우려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그거에 대한 반작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당위성들이 이제 서서히 맞춰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는 지금 좀 오버된 측면들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연화 강세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거죠.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이거 다 아는 얘기고, 근데 가봐야, 그러니까 반대로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은
오히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의 해리스가 거의 이제 지명이 된 거죠. 민주당의 지금 후보로 거의 이제 지정이 됐고, 이제 조만간 부통령까지 이제 부통령 후보까지 지명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이제 활동을 하기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트럼프냐, 뭐 해리스냐,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대선 끝나는 11월 이후 이때쯤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누가 됐든 간에 안정을 꾀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과정 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저는 낫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여기저기서 근데 뭐 이스라엘 입장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거의 막 그 동네 양아치처럼 이러고 있는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뭐 계속 불안감은 커지는데, 유가가 반응을 안 합니다. 금도 반응을 안 합니다. 금과 유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거 반응 안 한다. 그러면은 너무 일단 이쪽에 몰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 강세가 가장 큰 변화다. 왜냐면 매크로 지표를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냥 미국이 최고, 미국 달러 강세가 이렇게 오래된 적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엔화는 당연히 약세겠죠. 나머지 통화들은 다 약세. 그러면서 나머지 통화들이 약세로 나오는데, 유로 쪽이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유로화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로 되는 기조가 거의 보탬을 먼저 대준 상황들이었죠. 그런 쪽에서 이제 촉발시킨 게 엔화입니다. 엔화가 촉발을 시켜서 자기가 이제 엔화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까지 나왔던 기조는 전혀 반대로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저희가 좀 안일하게 봤던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들을 열어놨습니다. 이번에 BOJ 총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나갔던 흐름이기 때문에 엔화가 급한 변화, 엔화 강세로 모든 통화나 모든 채권, 뭐 금리, 유가, 모든 이제 매크로 지표들은 뭐든지 위로 급하게 아래도 급하게 이런 급하게 나오는 현상들이 가장 문제예요. 이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은 당연히 위험 자산들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들은 또 긍정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항상 매크로 지표가 영향을 받아서 나올 때는 올라가는 것은 은근하게 올라가고, 또 충격이 나올 때는 급하게 충격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 드리면 이게 변하기 전까지 은근하게 얼만큼 많이 올랐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급한 이런 또 매크로 지표가 나왔을 때 급하게 빠지는 거고, 급하게 어떤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뭐 이게 이래서 그러네, 이게 저래서 그러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 비정상으로 이렇게 급락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주가가 10% 이상씩 쭉쭉 빠지고, 그리고 또 대형주인데도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도 고점에서 급하게 밀리고, 일본 시장 보세요. 이게 증시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코인 아닙니까? 이거 거의 니케이 코인, 이럴 정도로 급하게 밀리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정상은 아니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니케이도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작년부터 1년 동안에 27,000대 있던 지수가 40,000대까지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는 거의 쌍곡같이 찍었네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40,000대가 높다. 그러면은 지수 상태가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게 충격을 받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보게 되면 작년 초에,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쯤 됐겠죠. 작년 초에 나스닥이 많이였어요. 많이 했다가 지금 18,670,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이런 장에서 매크로가 바뀌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러니까 좀 낙폭 컸던,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정의 빌미나 구실들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런 상승폭이 오히려 그런 걸 촉발시켰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른 것도 없는 나라는 왜 이러느냐? 그럼 반대로 볼까요? 그러면 상해종합증시, 상해종합증시는 작년 1월달이나 또 올해 1월달에도 저가를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폭이 그렇게 뭐 크게 나오진 않는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뭐 또 가장 많이 올랐던 국가 중에 하나 대만이죠. 대만도 보면은 작년 1월달이 거의 14,000이었는데 24,000까지. 이거 뭐 제일 상승폭이 크네요.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는 게 맞긴 하겠지만, 한국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무슨 뭘 크게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론 작년 1월달 보게 되면은 지수가 2,200, 그래서 2,900.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몇몇 섹터 종목들이 해당되는 미국과 같이 올라간 게 좀 크다 보니까 그게 IT 반도체 쪽이었겠죠. 네, 물론 하이닉스겠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게 집중 타겟을 맞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쪽으로 한번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을 체크를 할 때 먼저 매크로 지표들부터 살짝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빅스 지수입니다. 예, 저희가 빅스는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뭐 변동폭은 그냥 그래 라고 해서 폭등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에 반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된다. 그래서 한때 30대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이게 여기서 끝이겠느냐?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조정,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다 보니까 이거 지금 월봉입니다. 네, 2022년도에는 기초적인 약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한 고점대 부분까지 만든다. 그러면은 약 한 35대 이 정도까지도 한번 보여주는 쪽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이제 30대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또 터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이 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빅스 흐름들 추가 여력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위쪽으로 시도하는 과정들 그렇기 때문에 30대, 35대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한 번은 찍어야 단기적인 바닥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번에 달짝 찍은 게 그냥 고점에서 끝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추세 저항을 한번 나왔습니다. 추세 저항이 돌파가 되게 되면 적어도 전고점 때는 한번 시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본다. 라고 되면 추가적으로 변동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변동은 하락 변동이겠죠. 이것들은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 연동돼서 또 빅스와 관련된 또 지표와 연동된 파생 매매도 무지 많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랜만에 안 보던 지표들 한번 볼까요? 미국이 진짜 시스템 리스크가 나올 것이냐? 그럼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간 게 되게 특이한 거죠. 근데 이번 하락 때 여기 살짝 올라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근데 거의 지난번 저희가 안 본지 되게 오래됐어요. 예, 근데 스프레드가 이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는 지금 아무리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고금리가 나와도 고금리 시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여기까지 들어온 건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안정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 지금 이거 살짝 들어온 거 가지고 미국에 나온 시스템 리스크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아직 그와 관련된 금리의 충격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없었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많이 얘기했던 장단기 금리차 이거는 이제 변화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지금 기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전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나오죠. 근데 이때 항상 많이 나왔던 게 역전이 됐다가 이제 정상화로 되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올 때는 항상 느껴지는 게 그때쯤에 뭐 약간 시장에 충격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거의 들어와서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수준까지도 지금 단기물 장기물 이쪽들이 변화가 들어온다. 근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1년 거의 2년 동안 이런 현상이 나오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쪽의 변화를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냥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이게 오히려 이때 내려갈 때가 사람들이 많이 그랬었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게 되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고 그에 따라서 많은 주가도 급락한다. 이 명제가 일단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게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기업들의 생산성은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노동 쪽 고용 쪽도 괜찮고 이런 모든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잘 버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화로 돌아갑니다. 이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의 충격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련된 지표들 몇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빅스 지표가 심리적인 거를 얘기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 흔들릴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이고요. 그 밖에 또 몇 개 보겠습니다. 금리 볼까요? 네. 금리는 급락이 나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네. 최근에 보지 못했던 요때 한번 나왔어요. 2023년 12월 달에 그때 한 번쯤 자,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온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요 부분. 요쪽이 한번 나왔었고 그게 그러다가 말도 안 돼. 여전히 물가 안 빠져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 것들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 그때 나왔던 저점대를 거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금리가 3.8이 무너져요. 며칠 전에 4.1, 4.2 이거 이제 이탈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까지 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2024년 초에 올해 나왔던 초를 거의 위협을 하고 있는 수준까지 들어온 거죠. 네,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급하게 금리가 밀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즉 경기가 불안하고 뭔가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야, 채권 사자라고 해서 채권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채권 매수가 많다 보니까 가격은 급등하겠죠. 그러면 금리는 쫙 빠지는 이런 구조로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촉발시킨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금리나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쪽이죠. 그게 핵심이고 거기다가 심리까지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쯤 미리 채권 미리 사놓을까? 어차피 금리 인하되게 되면 지금은 만약 금리 인하 빠르게 된다. 그러면 지금 5.5 금리였던 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10년물 갖고 있는 거 5%밖에 못 주겠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채권 가격들은 쫙 올라가는 이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 4%대밖에 못 받겠네. 그러면 5.5%짜리가 지금은 풍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라인들. 이게 그냥 이탈을 강화시킬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못 보던 저점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주봉으로 볼까요? 금리를?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때 나왔던 거, 그러니까 또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지금 3.3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 때는 그러면 금리를 빨리 내릴 거라는 거를 또 반증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빨리 내릴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분위기 가지고는 고용지표 한 3달 정도 나온 거 가지고 뭐 요즘 보니까 그 어려운 뭐 샤메 법칙, 이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샤메 법칙 창시자도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내가 창신했지만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인정했는데 꼭 그걸 가지고 3개월치 고용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분석하면서 뭐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는 시장이 심리가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위험자산 쪽에서 랠리가 많이 나왔고 그거에 따른 이제 반증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로 더 밀릴 수는 있겠는데 3.3대 그러면은 벌써 지금 5.5니까 그러니까 실세 금리는 벌써 2%포인트가 하락할 거를 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 거의 10번 내릴 거를 먼저 빠지고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 정도는 좀 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심리가 되게 많이 예전만큼 안정이 안 돼 있게 되면 막 확확 쏠려요. 이게 더 현대인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외환 시장이겠죠. 달러가 일단 지금 생각보다 또 버티던 달러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104대 근처에 있던 게 거의 하루에 이렇게 빠지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3대가 이탈했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 저점 때 102 초반대까지도 일단 열려있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지금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금리 인하가 들어갔었을 때 나오는 변화들, 그러니까 즉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쪽으로만 봤다가 미국 경제의 흔들림 가능성들,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가 되는 국가가 달러 환율이 그렇게 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지지권 또 이탈했죠. 그리고 또 다음 지지권 이탈하고 혹시나 100대가 이번에 깨지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국가에 대한 변화, 그러면 해당 통화는 약세로 간다. 이게 달러는 일단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기초적인 약세가 들어올 것이다.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국가의 흐름을 볼까요? 그게 바로 달러 엔을 가리키는 일본원이죠. 엔화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스피디하게 나오는 게 되게 안 좋은 걸로 해석을 했는데 그냥 수직 하락 해버리네요. 네, 이런 쪽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게 뭐냐면은 엔화가 예전의 흐름들을 다시 또 되찾기 시작합니다.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 정도면 일본이 뭐 채권은 많이 발행했지만 그렇게 뭐 흔들리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효과가 높았는데 지금같이 또 금리도 인상시킨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게 되면 차라리 그동안에 좀 저평가? 아니면 살아나는? 뭐 그런 쪽에 일본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걸 오히려 매수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 그러다 보니까 엔화도 지금 엔화 강세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겠죠. 근데 가장 걱정은 모든 매크로 지표는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급하게 들어간다. 이게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2023, 2024고 연말 연초쯤에도 얘네가 좀 빠르게 지금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때 시장도 약간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때도 물론 엔캐리 자금 얘기도 살짝 나왔던 부분이 이때가 처음이었었죠. 그러다 결국에는 시장도 그렇고 쭉 가는데, 그러면 싸지는, 이게 점점점 싸지는 엔화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자금을 끌어다가 그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자금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싸게 조달했던 엔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간다. 이게 엔 강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흔들리는데 무슨 갖고 있던 투자했던 자산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걸,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완전 청산이 들어가는 거죠.